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쾌동한 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구 단위로 넘어가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네.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조합의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 많죠.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서울 전역에 오는 거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에 착수하는 시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이 신통 기획 단계부터 과감하게 호체, 매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구청의 인허가권을 대폭 이양을 하고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속도를 확 줄이는, 단축을 시키는 거죠. 자, 사프로TV 시청자 여러분, 특집 더 피플로 여러분 뵙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또 한 분의 후보신데요. 굉장히 특별한 경력들을 갖고 계셔서 아마 그 인생 스토리도 이 선거와 관련 없이도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대중들이나 국민들은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정치인이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네. 우리 국민들은 전현희 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면서 끝까지 임기를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탄압에 굴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반격을 해서 최초의 승리를 했다. 그래서 저한테 투사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TV나 뉴스에 보이는 제 모습은 굉장히 강인하고 투사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뵀으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럽다. 그리고 인상이 선하다. 그래서 정반대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둘 다 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참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분노하고 제가 그 표현을 불의를 보면 저는 헐크처럼 변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천사같이 착한데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종의 양면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의 양면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통영에서 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몇 살 때 부산으로 가셨어요? 학교는 부산에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면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는 다 통영에서 자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바다를 보고 자라서 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유롭고요. 근데 통영에서 쭉 자라시다가 그 집안이 다 부산으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 우리 딸 공부 잘하니까 부산 대처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혼자 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6.25 때 횡남부두에서 거제로 오셨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거제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통영에서 해서 우리 부모님 정착을 하셨고요. 우리 어머님은 부산 분이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부산에 친척도 많은데 우리 아버님 쪽은 친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부산에 친척들 많고 우리 어머님 고향이 있고 저도 어릴 때부터 부산을 많이 또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맹모 삼천이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교육을 위해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는 거는 의원님은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고향으로 가신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러군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태생이 어디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북분 함경도 아바이와 부산 아지매 사이에서 나신 거군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인함과 아주 순한 그 이중성이 아주 태생적으로 있으신 것 같기도 하다. 워낙 또 어렵게 생활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실향민이시고, 그죠? 월남하셨고, 그러니까 아무 기초도 없이 이제
혹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나요? 부친께서는? 의사를 하셨습니다. 아이, 그러면 유복하셨겠네요. 뭐, 유복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뭐 실장님이라서 먹는 거는 지게지고 막 이런 상상을 했는데 또 워낙 또 그쵸? 아니요, 그래도 네, 어릴 공부를 때 하셨군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유복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먹는 거는 통영이 워낙 먹을거리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통영에서 개업을 하셨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가족, 그 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서울대 치대를 가셨죠? 네. 공부를 엄청 잘 하셨나 봐요. 부산 테레사 여고에서 전교 1등 하셨어요? 거의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네. 뭐 우리 부모님께서 네. 잘 머리로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서울 치대를 가셔서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되셨겠네요.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보고 예. 의사가 되라. 예. 또 우리 어머님이 좀 약간 공부를 잘 하셨는데 형제들이 이제 오빠들 대학 보내느라 희생을 당하셔서 예전에 그런 집이 많았죠. 대학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꿈이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전문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저한테 계속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이제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거의 이제 어릴 때부터 너는 이쪽이야 이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 속에 나오는 이 훌륭한 분들, 네. 그러니까 외국 이제 전기 이런 거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이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의 뭐 정치인들, 정치인들, 뭐 조지 워싱턴, 링컨 뭐 이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도. 그때는 사실 이제 어릴 때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진 직업이 변호사니까 나도 크면 변호사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의사 되라 이러니까 난 변호사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쭉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과 이과를 나눌 때에 부모님께서 넌 당연히 이과가 이러는데 저는 문과 가고 싶잖아요. 법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불고 싸우다가 하셨는데 실패했죠. 또 안 돼. 그러니까 깨끗하고 이과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원서를 쓸 때 제가 사실 좀 약간의 반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는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여학생 부산 1등을 했었거든요. 부산 지역 여학생 1등?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과 출신이 문과를 가려면 전과를 하면 한국고사 점수를 한 20점 정도 낮춰야 됐거든요. 깎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를 가게 페널티가 있었는데 페널티를 감안하고도 서울 법대 갈 수 있다? 갈 수가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20점 깎고도? 네,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때를 썼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원서를 이제 의대를 썼는데 제가 원서를 쓰려니까 너무 제 인생이 쓰라린 거예요. 그동안의 투쟁의 역사가. 그래서 앞에 치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담임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원서 막상 낼 때 치자를 제가 볼펜으로 써서 그 접수 현장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일종의 반항이셨어요? 최초의 반항입니다. 아니 하필 최초의 반항을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기다가 치자를 네. 근데 뭐 이제 주위에서도 뭐 치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그걸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셨네. 네, 반항을 했죠. 네. 근데 치과를 이제 다니면서 되게 뭐 이 치과 의사도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참 보람찬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반항이 제가 좀 인생이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아니었다.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생각. 이 스토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치자를 거기다가 그 치과는 통상적으로 그 의사가 되시면 그 치과를 개업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치과 대학을 다니면서 예. 그전에는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 근데 대학교에 와서 좀 공부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치과대학교 때는 예. 그 이전에 저만큼 모범생이거나 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좀 하지는 84년도에 못했습니다. 들어가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럼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시고 어떤 쪽을 관심 있게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첫사랑을 만나서 첫사랑? 연애를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첫사랑이 운동권이라 네.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네, 운동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그 첫사랑이 지금 어떻게 첫사랑을 오픈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과 결혼하셨나요? 네, 그분과 오픈했어요. 아니, 왜냐면 네. 통상은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실 테니까. 네, 뭐 첫사랑도 있었지만 또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네, 근데 한눈 팔지 않고 저는 언제든지 네. 항상 네. 이렇게 올인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을 했죠. 대학 네. 졸업하자마자. 네.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부군께서는? 아, 그분이 이제 법대생이었고요. 네.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서 네. 처음에는 검사를 하다가 판사로 예, 이제 직업을 바꿨고요. 네. 판사를 거창 지원장을 하다가 예.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아, 제가 괜한 걸 여쭤봤나. 예. 우리, 국민들이나 전현희 의원님을 막 지지를 하는 지역구 이런 분들 아셔도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네. 사연이셨군요.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요. 그렇게 이제 재밌고도 활동적인 치대생을 하시다가 치과 의사가 되셨다가 결국은 사법고시를 보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 치과 의사 출신 사법고시 패스한 첫 케이스가 되신 거죠. 네. 그게 몇 년도세요? 1996년에 합격했습니다. 84년도에 입학하셨으니까 한 12년 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시는 거네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 91년부터 치과의사를 예. 했었고요. 예. 한 3년 동안 치과의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예. 도저히 치과 의사로는 만족이 안 되시던가요? 94년 정도 때 이제 예. 제가 아까 어릴 때 꿈이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뭘 하나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네. 그리고 남편을 고시 공부하는 도중이라 제가 이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그런 그러셨겠네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아기가 한 3살 정도 이제 그때 됐죠. 그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어릴 때 꿈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도전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성공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뭔가 제가 꿈이 있었는데 평생 그 꿈에 대해서 도전조차 못하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아,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게 남편이 그때 고시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뭐 수십 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남편 것도 이렇게 같이 보고. 예, 근데 그쵸. 예, 네. 보는데 이제 네. 집에서 네. 어깨너머로 본다. 서당계 3년 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 읽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약간의 자신감? 네. 이런 게 생겼죠. 안 그러면 사실 도전이 엄두가 그렇죠. 안 났을 텐데. 네. 또 치과에서 쉽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또.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나도 한번 책 한번 읽어봐야지. 책 읽는 건 자신이 있어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죠.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우리 의장님은 문과시죠? 문과입니다. 문과면 그래도 그나마 한자 공부는 좀 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랬죠. 네. 근데 저는 한자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자가 이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한자가 많죠. 형사소송법이니 막 이런 거 거의 다 한자죠. 민법 총칙을 제일 처음 읽었는데, 절반이 당시는 한자더라고요. 그렇죠.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한자 해독하느라. 그래서 민법 총칙 한 권을 떼는데 제 기억에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한 번 읽으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사실을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전현희 의원님은 사법고시를 몇 년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지능이 좋으시면 그 치과의사 하면서 어깨너머로 뵙고 그 책을 6개월 만에 떼는데도 사법시험을 그렇게 빨리 내셨나요? 어떤 분은 9년 해도 안 되는 분도 있던데. 예, 운이 좋았습니다. 에이, 운 갖고 되나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면 다들 안 믿는데요. 네. 일단 그 1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1차를 한 번 떨어졌습니다. 네.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이제 1차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차를 했는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2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랑 2차는 다르죠. 2차가 엄청 어렵잖아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 논술이죠. 예, 네. 논술을 해야 되고 과목도 또 새로운 과목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를 하면 이제 바로 2차를 치면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통상의인데 네. 제가 1차, 2차를 동차로 스트레이트 해보셨어요? 예,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붙었죠. 근데 여기서 운이 좋은 게 네. 1차 치고 2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몇 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2차 책을 거의 못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네. 제가 찍은 게 다 나왔더라고요. 2차 시험에.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로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찍은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셨어요? 네. 그 본인 대신 남편분하고? 네. 동시에? 아니요. 남편이 먼저 되시고. 했고요. 네. 네. 그 코치도 많이 해주셨겠네요. 많이 도와줬죠. 아, 그리고 네. 제가 그 운이 좋았다는 게 2차 그 족보 있잖아요. 네. 예상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걸 족보라고 하죠. 네, 그 족보를 이제 물려받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찍은 게 거의 다 그렇구나. 나와서 네. 예, 운도 좋았고 뭐 도움도 컸었죠. 근데 이게 자꾸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하니까 뭐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시지만 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욕먹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너무 다 얘기하면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법연수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신 거예요. 치과는 이제 접으시고. 네. 수입으로는 치과가 더 나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3프로가 경제TV니까 네. 수익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지금 직업에 만족하냐, 네. 그리고 지금 직업이 과거 직업들보다 좋으냐. 예. 그럼 제가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다. 예.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예. 저는 보람이다. 보람. 제가 예. 가진 능력이나 뭔가 실력이 있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과 가지지 못한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때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때 저는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거를 물으면 치과의사 할 때, 예. 변호사 할 때, 지금 현재 이게 금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면 된다. 예. 그렇지만 보람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하기가 그렇겠어요. 치과 의사에서 변호사 할 때 수입이 줄었을 거고, 네. 변호사다가 네. 국회의원 하는 건 더 줄었을 거고, 네, 네. 그죠? 네. 그 국회의원도 내리 당선 계속 된 게 아니니까 또 퐁당퐁당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나 보람은 우상향하는? 제 행복감 느끼는 거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네.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하시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리고
이게 변호사로서 아까 보람, 또 네. 약자를 위한 거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이제 소송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건 내가 변호사로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 할 수 있는 프랙티스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초기 변호사 때 한 사건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그 의사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당신이 혈우병 아이들의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혈우병 치료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DNA 분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혈우병에 걸린 아이들과 환자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예. 어이구, 그래서 그게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이제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걸 논문을 썼는데 네. 그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 이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왜 집단 감염이 됐을까? DNA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DNA가 거의 염색체가 상동성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리진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리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아기들, 3살, 4살짜리 아기들이, 비슷한 아기들이 혈우병이랑 공통점을 가졌는데 다 에이즈에 걸렸다면, 아이들이요? 네, 아기들이. 예. 그 교수님도 그렇고 또 연기 상동성을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그 혈우병 치료제다, 원인이. 왜냐하면 네. 치료제가 혈액으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좀 매혈이 가능하던 때였습니다. 제약회사가 피를 사서 그걸 원료로 해서 혈우병 치료제. 치료제를 만드는 네. 거죠. 그 혈우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혈액 제제를 이용하는 많이 그렇게 약들이 하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료제뿐만 아니라 시중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걸 논문으로 썼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이제 논문의 뭐 우수상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회사가 소송을 건 거예요. 네. 우리 회사 제품이랑 상관없는데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신용에 큰 손해를 그럼 그분이 끼쳤다. 그 교수님이 소송을 당하셨겠네요. 소송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20억 그때 돈으로 그 정도로 소송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쇠파랗게 질려가지고 변호사를 찾았는데 이 교수님 생각에는 이 사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전현희 변호사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학을 알아야 되고 네. 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의학적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전현희 변호사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 사건을 꼭 맡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좀 흥미를 느꼈죠. 근데 제가 그 교수님 사건을 맡을 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공익소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예, 그렇지만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자기를 구해달라라고 찾아오셨지만 제 관심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 지금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국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진실이나 진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자기들만 피해자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 한 명만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사실 잘 모르는 부모 거죠. 입장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모들이 대부분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큰아들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보통은 제 아들 2명 있으면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그럼 형제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둘째 아들은 에이즈에 안 걸렸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에이즈에 걸릴까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유, 지옥 근데도 같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이고. 심지어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친정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엄마만 큰아들이 그리고 애기한테도 너 에이즈 걸렸다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사는 가구가 전국에 수십 가구인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네요. 기가 막혀서 이거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사안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네. 세상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거는 학자의 양심, 의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 못한다. 네. 양심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여튼 어렵다. 뭐 네. 비밀 보호 의무. 그러면 제가 소송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강력히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가족들, 아이들 해가지고 우리 다 오셔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더니 한 100분 정도가 모여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그분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 사건을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됐습니다. 학교를 또 다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혈우병도 아이들이 적응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에이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보건소에 몰래 에이즈 약을 타서 아기들한테 혈우병 치료제라고 먹이는 거예요. 죄인처럼. 예, 그런 걸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신 거죠. 그러고는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은 형사처벌해야 되고 나라에서 이 진실을 밝히고 언론들도 밝혀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했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모두가 노였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말라. 알려질까봐. 우리 애기가 에이즈 환자라는 거 알려질까봐.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의뢰를 해야 사건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울면서 정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한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 그래서 제가 낸 이제 아이디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름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제가 철저히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나다라 갑순이 열순이 뭐 ABCD 했던 가명으로 하고 절대로 외부에 나가게 하지 않고 소송하는 내내 여러분들은 얼굴 한번 비춰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이나 그 관련된 기록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해서 소송을 수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지 비용 이런 것도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보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간의 소송이 진행이 됐나요? 결과적으로 10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을 10년 동안 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시효가 완료가 됐잖아요. 네. 소송 시효가 그러니까 소멸 시효가 완료돼서 소송을 해봤자 이거는 패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멸 시효 예외 사유를 판례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이건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딱 했는데 상대방의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의 이제 대형 로펌 정가 출신 변호사로 포진을 해서 대응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가 제가 이걸 파기 시작하니까 그 교수님한테 저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사 고발을 하고 소송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의 그 복지부랑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역학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을 쫓아서 이걸 역학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달라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복지부 공무원들이 완전히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정부의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걸로 하면서 복지부에서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역학 조사해달라고 복지부 질병관리청 앞에 가서 이런 시위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기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기자들 찾아가서 이걸 좀 알려달라, 기사를 해달라 했더니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내용도 너무 어렵고 대기업이 연관돼 있고 자칫하면 기자들도 소송을 당하니까 다 못 써준다는 거예요. 기사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를 찾아갔죠. 국회 보건복지를 찾아가서 이걸 국정감사를 좀 해주십시오. 국정조사를 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만큼 정리해서 찾아갔더니 국회의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진들을 그러면 좀 만나서 좀 도와달라 이랬더니 한두 명은 만나줬지만 이건 너무 똑같은 이유로 너무 오래됐고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국정감사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다 거절되고 진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도 시위 한번 하고 세상에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너무나 엄청난 진실이고 이거는 어떻게든 밝혀야 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정에서 정말 끈질기게 투쟁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밤새워서 공부하고 해외 자료 찾고 네. 해외 유사 자료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된 그런 사례들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한 5년에 걸쳐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을 근데 이제 당연히 상대방이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저도 그래서 같이 항소를 했죠. 그리고 2심도 똑같이 해서 하면 제가 이길 거다 확신을 했는데 2심에 딱 하니까 2심의 상대방 변호사가 제 사법연수원 교수인 부장 고등법원의 갓 옷을 벗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인 거예요. 그 변호사가 제가 담당한 사건의 그 판사들 중에 한 명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딱 맞춤형 장관을 임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던 그 사건이 정말 단시간 내에 기각. 고등법원에서. 그때는 정말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정리를 해서 거의 몇백 페이지에 걸치는 상고 유서를 작성하고 자료도 첨부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에 이제 걸쳐가지고 상고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쓰고 싶어 그런 일로 변호사를 했고 실제로 그 일을 변호사 내내 해왔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결심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그때 이제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례대표 뭐 전문가 영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 민주당의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나 이런 게 이제 맞았고 그 서류를 이제 빼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주당에 이제 갖다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뭐 그런 절차는 하지만 다 얘기가 돼 있죠. 늘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전혀 되지 않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접수하러 갔을 때 그때 입사원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정치를 잘 모를 때라. 그래서 갖다 내는데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손학규 대표를 뉴스에서 보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접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뽑아주나 하면서 뉴스를 보고 기다렸죠. 발표 나오는 거를. 근데 제가 비례대표 7번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7번이면 완전 안정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비례대표로 처음 이제 정치권에 발을 디디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 승리했죠. 승소했죠.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 피해자분들도 배상을 받으신 거예요? 다 받았죠. 그리고 그 진상이 밝혀졌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사실은 그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미니 시리즈 한 16부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치과의사 변호사 돼서 첫 수입을 그거 했는데 10년 동안 투쟁해서 드라마 작가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요. 영화화 하고 싶다, 드라마화 하고 싶다 이랬는데 걸림돌이 제가 현직 정치인이라 정치를 안 하면 이걸 하겠는데 그렇군요. 그래 비례대표 하시다가 강남에서 저 지역구를 한번 해보겠다가 나가셔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셨겠네요, 그죠? 네. 그때 민주당으로 나오셨으니까 강남을. 네, 강남을. 네, 강남을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 지역구였는데. 오세훈 그죠? 시장이 이제 네. 국회의원 그만두고 첫 서울시장으로. 번째 정치인이 됐을 때, 그죠? 네, 네. 그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은 누구셨어요, 첫 번째? 김종훈 전 통상교수본부장. 예. 네, 그분이 그 지역 국회의원. 그때 지명도가 꽤 있으셨죠. 네, 예. 유명했었죠. 네, 무사 스타일이고 네, 그런 네, 분이셨죠. 네. 그런데 또 20대에 그 지역구에 대도전을 하셔가지고 결국 당선이 되시네요. 네, 19대 때는 본선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컷오프 그때 정동영 아, 전 의장님, 우리 당 본선에 대선 못 후보께서 나가시고 강남에 출마하신다고 네. 같은 지역을 나오셨어요. 떨어지셨잖아요. 그분이 저랑 경선을 가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그분이 후보로 나갔고 그분이 떨어지셨죠. 그 본선에서 떨어지셨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예선에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 때 다시 도전을 해서 공천을 받으시고 네. 그때는 상대방이 누구셨어요? 그때 김종훈. 다시 김종훈. 네네. 그렇죠. 현역 의원이셨으니까. 네, 네. 근데 이 기록이요. 이것도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죠? 항상 양당제에서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야당을 하거나 그런 당인데 유일한 강남 지역구 당선자시라면서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는 예. 사실은 유일하고요. 예. 지역구 지금 전체 의원 중에서는요? 네. 민주당은 네. 제가 알기는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 지역구에서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네. 그 홍사덕 의원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실 우리 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 무소속인가? 맞아요. 네네 했던.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을에서 20대 의원을 하시고 그때는 정말 스타가 되셨겠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 20대 국회의 최고의 스타였죠. 총선 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선대위원장이셨던 네. 김종인 네. 박사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강남에 도전한다니까 처음에 철없는. 당에서 저를 네. 그 좀 쉬운 지역으로 당선 네. 가능한 지역으로 공천을 주려고 무지애를 쓰셨어요. 네. 19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지역에 우리 당으로서 무조건 네. 당선되는 지역에 저를 공천 준다고 하셨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가장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전한다는 게 지역주의나 계급주의를 깨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선되는 것보다 저한테 훨씬 그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하고 강남에 도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20대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당시 안 되는데 왜 가려고 하냐고. 좋은 데 많은데. 좀 써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전략공천 1호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테니까. 안 가니까 뭐. 후보가 없으니까 당에서 명분도 있고 좋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는 기자들한테 그때 기자들 물어봤어요. 전현희 후보가 강남에 당선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당선 어렵지. 만약 당선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기자회견 때 김종인 대표가 당시에 당선되면 내가 업어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 당선됐잖아요. 네. 저를 현충원에서 네. 많은 기자들과 우리 당선자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네. 저를 업어주셨어요. 그 강남을이 대치동, 개포동, 수서, 세곡 뭐 이런 데죠. 네, 일원동. 일원동. 네. 어떤 배경으로 당선이 되셨다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맨 처음에 선거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그 여론조사하잖아요. 지지율이 30%도 안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한 25%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었죠. 뭐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제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 명함을
이렇게 돌리고 이러면서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거의 뭐 교육열이 우리나라 전국 네. 최고니까. 애기들 손을 잡고 네. 사실 거기는 이제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동네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는 네. 당 지지율이 30%가 안 넘을 때니까. 그래서 근데 막 부모님들이 찾아서 우리 애한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애 책 사인 좀 해주세요. 우리 애한테 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고 난 뒤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좀 훌륭한 분 좀 이런 분처럼 너도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줄을 잇는 거예요. 의사의 변호사의 국회. 거기다 또 이제 학교까지 그러니까 서울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주민들이 저를 좋아하는구나 당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는 표 차이가 얼마나 났던가요? 처음에 제가 한 25% 전후라고 했잖아요. 네. 시작할 때. 네. 제가 당선될 때가 한 52%? 네. 51.9 그리고 상대 네. 후보하고는 뭐 꽤 차이가 나셨겠네요.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다들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정말 이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 그것도 강남구 을에서 되셨고 21대는 당연히 떨어지셨고 못 나가셨나? 아니요. 21대도 강남에 도전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막판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 뭐 종부세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 네. 이러면서 그 심판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딱 문재인 정부 때.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 정도 부동산 이슈가 없잖아요. 강남은 부동산이 제일 큰 이슈죠. 그래서 제가 하셨네. 분노의 응징의 투표 심판의 대상이 졸지에 그 한 열흘 사이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당선 확정이다 이랬던 게 갑자기 그렇군요. 응징 심판을 그러고 나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전현희 의원님을 기억하는 거는 대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투쟁하는 제발 그만두라고 또 감사원에서 엄청난 감사를 받으면서도 전 임기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 얘기를 잠깐 좀 해주세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장관들에게 하나하나 업무 지시하잖아요. 제가 우리 권익위 직원들 간부들 거의 매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일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민원 해결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너무 보람있고 좋았어요. 근데 권익위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 역할을 하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의사 역할이죠.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 1,000만 건이 들어와요? 네. 1,000만 내지 1,500만 건 정도 접수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3년이 임기인데 마지막 1년 임기 차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무회의에 오지 마 이러면서 그야말로 빵 빼. 그리고 이제 물러나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법조인이었고 저도 법조인이었고 그 이전에 이제 약간의 인연이 있었어요.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겠네요. 뭐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법을 하는 분이라 법을 존중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국무위원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다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예롭게 대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소프트레이닝 했는데.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폭압적으로 정말 모욕적으로 그리고 법에 정한 임기를 무시하면서 쫓아내려고 했고 또 제가 응하지 않으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을 그래서 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굉장히 늦게 출근했다고. 지각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그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어떻게 게 그런 팩트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감사원이 조작을 한 거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출장이잖아요. 출장, 제가 뭐 제주도도 가고, 그러니까 그 건의와 민원 해결 부처라 그러니까요. 출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기야 어사 방문수가 뭐 한양 그러니까 도서관에만 있으면 어사가 아니지. 네, 궁궐에 앉아서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출장을 할 때 출장 갔다가 저녁에 오후나 늦게 사무실에 와요. 그걸 이제 출근 시간으로. 그거는 지각으로 간주를 하고 출장을 해서 사무실 안 오면 이거는 결석이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조작을 한 거죠, 일종의. 어쨌든 뭐 그는 뭐 일단 다 해소가 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제가 평소에는 부드럽고 착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헐크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좀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고 불의하다. 이거는 내가 여기에 질 수는 없다. 굴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한 거죠. 네. 사실 그 결심할 때 저는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냥 뭐 체포당하고 압수수색 이런 거는 뭐 기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서슬퍼런 현직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냥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막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했다 옳다고 믿는 것에서는 그냥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진짜 솔직히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 그 생각만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래서 임기를 그렇게 힘들게 마치시고 서울 중성동구 갑 선거에 나가셔서 당선이 또 되셔서 삼선 의원이 되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통상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교류도 하시잖아요. 네. 어떤 관계를 가지셨어요? 정원호 구청장. 사이가 좋았죠. 좋으셨겠죠. 네. 그리고 그 업무 협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렇죠. 서로 친목도 나누고 뭐 개인석상에는 뭐 이분이 저를 누나라고 하셔. 누나 그렇죠. 하겠다고. 그분이 붙임성이 좋으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좀 약간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누나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지만 또 하겠다는데 뭐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로 이제 가깝게 지냈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경쟁자가 되셨나요? 지지율이 깡패라고. 대통령께서 저 거명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저 인기가 좋아졌죠? 네, 지지율이 이제 좋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아유. 민망합니다만 제가 아까 강남에 도전할 때 제 지지율을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바닥이었습니다. 전당대회 때도 제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제 결국 역전할 수 있다? 2위를 했죠. 저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 근거를 좀 들어볼게요. 왜 전현희가 나가야 되고 전현희가 당내에서 역전하고 나가면 오세훈 시장이 나오든 어느 누가 나와도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시장이 됐을 때가 그때 우리 당이 아마 한명수 그 총리님께서 후보셨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후보가 22개 구에서 다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빼고 다 이겼다는 강남 얘기예요? 3구 빼고 다 이겼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래서 새벽에 역전돼가지고 그 표로 예. 승리를 해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요. 강남시장이라고 불렸죠. 예. 그래서 우리 당 후보의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표를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에게 뺏어오지 않으면 예.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서울이라는 선거가. 그래서 강남 3구에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가 저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에서 가장 소구력이 있고 강남 3구에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고 우리 당의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은 다 강북 기반 지금 후보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강남과 강북 두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지금 현재는 강북에서 예.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후보가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본선 경쟁력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강남에서 왜 당선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런 인기나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경쟁력이고요. 예. 그때 서울보다 지금은 훨씬 보수화가 됐습니다. 많이 보수화 됐어요. 예. 아마 부동산 문제가 그 보수화에 네.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남 3구의 표심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가 그때보다 1000만에서 930만 정도 줄었는데 줄었죠. 대부분 청년층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보수화돼 고령화되고 있다. 더 보수화됐고 그때보다 또 한강벨트라는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강남화되기 시작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은 엄청 보수화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를 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으면 사실은 본선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높고 상대당이 지금 되게 네, 진입을 한다 해도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강남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표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는 서울에서 1대1 구도로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남에서는 표차가 너무 많이 났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서울은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쟁력이 가장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정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가 장관급 예. 기관장을 했잖아요. 예. 모두가 소통해서 원하는 해법을 찾아내야 그런 거 되거든요. 하셔야 되죠. 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파트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출입구가 정류장 쪽에 없어요. 이쪽으로 오는데 다리가 없어요. 이런 일을 제가 해결을 했거든요. 권익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청와대, 국회의원 다 소통을 하면서 원하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업소하고, 때로는 대통령님 권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총리한테 부탁을 드리고, 국회의원한테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뭘 많이 해결하셨던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일을 네. 해야 되는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예요. 했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한 후보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우리 후보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이게 바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제대로 된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고 거기에 더하기 이걸 하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관들이 여기에 협조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삼성급 중진으로서 그런 일을 해왔던 정치력, 정무적 감각 이게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있어서 서울시장 같이 호흡을 맞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실제로 호흡을 맞추면서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호흡이 착착 맞는 그런 이재명 후보다.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뭐 당대표였고 또 그 국회의원 중진 의원이시니까 관련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인연을 오래됐습니다.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네.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때 시장할 때 이제
지역구가 분당갑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남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저보고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갑에 저보고 출마를 출마하셔라.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여기 오면 당선이 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분당갑에 오면 당선이 될 것이다. 왜 안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분당갑도 굉장히 좋은 지역구지만 네. 저는 강남을 상징성이 강남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분당도 뭐 훌륭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있던 때라 계급주의 그리고 강남이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사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역색이 좀 짙어요. 지역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남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가면 그 지역주의를 깨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남을 선택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고요. 이분이 또 항상 말씀하시는 게 행정의 본질은 민원 해결이다. 제가 똑같은 그렇죠.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시절에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서울시정이라는 게 정치력 또 이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정에 대한 서울 시민을 위한 준비된 공약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거다라는 그런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만 서울시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말씀 안 나누셔도 단연 부동산 문제입니다. 집 있는 분은 있는 분들끼리 걱정이고 집 없는 분들은 더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이 여야를 막론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직 서울시장 또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도 다 공감하시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시정을 맡게 되신다면 서울시의 이 정말 남마처럼 얽혀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궤도만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후보들이 그 주택 공급 공약을 걸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력한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진력입니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고요. 내놓는 해법도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그 신통기획이나 이런 오세훈 시장이 한 거는 사실상 기획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좀 없죠. 그래서 그건 뭐 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통기획이나 이런 걸로 기간은 단축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단축을 해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주택 공급에 착수한 게 있냐?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게 앞으로 걸릴 게 10년, 20년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세훈 시장 주장대로 하면 주택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모아타운 받습니다. 존중합니다. 좋은 건 맞고. 좋은 건 받고 거기에 플러스 하겠다. 그래서 민간의 조합 설립 이후 단계가 이 주택이 계속 느려지는 게 강남 지역도 그렇고 지금 성수 지역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조합 설립 그 이후 과정이 조합원 간의 갈등 그리고 부담금 문제 또 무엇보다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사업성도 좀 차이가 나고. 지금 뭐 강남 엄마 아파트의 경우에 처음에 주민들은 100층 가까이 지으려다가 박은순 시장이 35층 이하로 하랬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이 그 이상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갈팡질팡해가지고 지금 조합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상당 대부분의 지금 조합들이 그럼 시장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요? 그 사업의 주체들이 이견이 있는 걸. 그래서 추진력이라는 거죠. 이견이 있는 거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갈등의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야, 이거는 민간이니까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 이러면 사실 세워라 내어라거든요. 그러면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갈등 중재나 이런 거를 SH나 LH나 공공이 갈등 조정 중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가만히 둘 게 아니라 그걸 갈등 한복판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속도를 조절을 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구 단위로 넘어가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조합의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 바운스돼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서울 전역에 오는 거를 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에 착수하는 시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병목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계속 재건축이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을 이 신통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구청이랑 같이 함께 재건축 계획을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착공까지 그냥 쭉 밀어버린다. 네, 통합해서 하고 지역에 가서 그래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거는 그 처음에 계획한 여기에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청의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 그냥 전체 서울의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과 도시계획에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구청 단계에서 거기서 그 심의나 감독을 하는 거죠. 다시 서울시로 안 오고. 그러면 여기서 몇 년 걸리는 게 대폭 단축이 될 수 있고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은호 청장의 경우에는 500채 이하의 작은 규모의 경우에 구청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러면은 서울 전역이 쪼개기 재건축을 하게 될 겁니다. 500채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서울 전역의 도시 계획에 이런 일관성이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 호채, 메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구청의 그 인허가권을 대폭 이양을 하고 다시 서울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속도를 확 줄이는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의 공급의 속도를 단축시키고 거기에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대폭 완화한다. 이게 이제 민간 공급을 단축하는 거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지금 오재훈 시장은 사실상 공공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이 하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의 지금 부지를 이용해서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23,000호 정도의 서울의 주택 공급은 빠르게 당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서울에 그동안 멈춰있는 공공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H와 SH가 그동안 사실 직접 집을 안 지었어요. 근데 직접 주택을 짓고 건설을 하게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요. 아, 근데 저 아파트에 LH, SH 딱 저 도장 찍히는 순간 아유, 저 빨리 사실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브랜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그런 방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는 항상 소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공급을 확실하게 제대로 빠르게 하려면 공공이 해야 된다. 어쨌든 현 시장이나 지금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의 그 정도 공급 대책 가지고는 아마 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 뭐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현희표 주택정책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또 권한의 이양이라든지 또 규제의 혁파를 통해서 임기 중에 확실하게 더 단축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합원들의 갈등을 직접 시가 뛰어나서 해소하고요. 모든 후보들이 다 공급을 확대하고 하는 것 그것 맞는 길이고 그 정책도 다 디테일하게 조금 차이가 있지 본질은 진심이고 본질은 추진력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추진력은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정 경험이라던가 조정 능력이라던가
지금 아주 독한 뚝심 뭐 이런 것들이 네. 겸비되어만 맷집이 있고 끝까지 해내죠. 한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데 근데- 그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그게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예. 대한항공이 건의기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네. 예. 우리가 이제 주로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대한항공도 승객이 하지 왜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 하나요?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의외죠. 근데 네. 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아세요? 아, 예, 예. 저 광화문 앞에. 한국동 예. 거기에 그 삼성동 들어가는 거기 입구 원래 옆에 호텔 지으려고 했잖아요. 한옥호텔 지으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시에서 불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서울시가 예. 방침을 지정해서 대한항공이 거기에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묵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담벼락을 쳐가지고 일반인이 차단된 채 거의 흉물이었죠. 완전히. 수십 년간 그러니까요. 그렇게 방치가 네.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기에 네. 비행기가 관광객이 이제 없었죠. 격감하니까 없었죠.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당시에 유동성 위기로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국제항공사잖아요. 대한항공이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건의기에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위기를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송현동 부지를 팔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팔아서 이제 부도 위기를 그렇죠. 모면하겠다. 행정 때문에 무수익 자산이 돼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도 안 되고 민간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어서 건의기를 찾아온 겁니다.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이걸 근데 해결을 하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저도 난감하잖아요. 이거 저 재벌 도와준다고 또. 그러니까요. 근데 국책항공사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이 그거를 규제를 통해서 음,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공공이 그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곳은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울시가 당시에 이제 대행 체제였는데 그 땅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땅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땅을 서울시에 살 수 있냐 타진했더니 우리 못 산다, 돈 없다. 특혜 논란도 있을까요? 또? 특혜 논란도 있고 시의회에서 그것도 하고 예산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방법이 없네요 하기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LH 보고 그 땅을 사라 그랬죠. LH는 돈은 있어요. 돈 많죠. 근데 돈 LH가 뭐 채권 발행하면 되고. LH가 그 땅을 근데 사가지고 어디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큰일 LH가. 나죠. 거기다 아파트. 그러니까 LH 그 땅 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LH 땅 사라니까 고개를 절레절 안 낸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획력과 아이디어,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시가 돈이 없지 땅이 많잖아요. 네.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땅이 있잖아요. 아, 서울시 보고 송현동 땅가 감정평가를 해서 동일한 등가 가치가 있는 땅을 좀 내놔봐. 바꿔라. 땅을 내놔봐 이럴 때 한 3개 정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LH 이 중에 어느 땅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LH가 그걸 사자. 삼성동 서울 어려운 부지를 우리가 그쪽을 하겠다. 거기는 아파트 줘도 되죠. 그래서 송현동 땅과 서울 어려운 거군요. 부지랑 산자 토지 교환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네. LH는 삼성 서울 어려운 땅을 확보하고 예.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확보해서 담을 허물고 시민들이 공원이 돌려줘. 되고. 시민들도 송현 공원이 생겼잖아요. 모두가 사자가 다 만족하는 해법을 냈죠. 그래서 권익위원장한테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조정을 최종에 이제 권익위가 조정 조서라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딱 도장을 권익위원장이 딱 네. 재판장처럼 찍으면 이거는 1심 판결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가 송영공원에 우리가 이번에 탄핵 집회도 했고 시민들이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런 거기 스토리가 이제 있었군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그 직후에 됐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내가 건의위원장 때 송현동을 서울시에 돌려줬고 됐으니까 시장님께서 이거를 서울 시민들 위해서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제가 전화드렸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저랑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때만은 아니 건의위에서 그런 일을 해요? 건의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을. 네. 그래서 일머리도 있어야 되고 부처랑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부동산 지금 하잖아요. 네. 추진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 그때 제가 LH에 그 합의를 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여기에 삼성어려운 서울어려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라. LH가 그 일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공약에 제가 삼성역 서울어려운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예. 공약을 그랬습니다. 이게 그 부지가 있는 거 저만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건의위원장 때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부지잖아요. 바로 옆에 서울시 부지가 또 있습니다. SH 부지가 있습니다. LH와 SH 부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몇 가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몇 평을 짓느냐, 원룸이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1.5룸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이름이 서울 윤설이거든요. 윤설이라는 거는 윤설이 지금 여기 가끔씩 보일 거예요. 한강변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 그거예요? 그게 순 한글 이름으로 윤설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햇빛이 비쳐서 반짝반짝하는. 그러니까. 청년이 인생의 윤설 시기잖아요. 가장 반짝이고 찬란한 시기. 그 인생의 윤설 시기에 가장 반짝이고 찬란한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거기 살고 싶어 하겠네요. 서울 윤설인데요. 거기 삼성역 서울 어려운 그 부지는 가장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 중랑 탄천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아름답게 꾸미면 매우 아름답죠. 지금 그 GBC, 잠실체육관이 GBC 옆에 마이스, 그러니까 마이스 삼성역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살고 싶은 곳이고 바로 역세권이 있고요. 우리 PD도 부러워하는 표정인데. 여기에 그 윤설을 세 채, 지금 제가 조감도도 만들어 놨는데요. 세 채를 한 50층 규모로 세 동을 지을 거고요. 싱가포르의 피너클 애탁스톤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인데 그 디자인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1.5룸 정도로 하면은 한 5,000세대 정도?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 청년들이 오래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AI로 그는 추첨해서 특혜나 뭐 누구 백 이런 건 전혀 없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서울 윤설을 서울 전역에 한 10군데 정도로 지을 겁니다. 부지 문제도 그래서 이미 확보를 한 게 성동에도 하나 지을 겁니다. 성수동이 청년들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 지역구잖아요. 성수동 바로 옆에 그 중랑천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용답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용답동 있죠. 용답동에 차량 기지와 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입장에서 일종의 혐오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서울시 소유 부지입니다. 여기가 약 26만 평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를 다 지하화하는 거예요.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차량 기지는 지하화 내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겁니다. 이전시키는 계획도 지금 다 수립을 해놨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1단계 지하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이고 그러면 새로운 성동 성수 인근에 가장 핫플레이스에 26만 평의 부지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윤설을 지을 겁니다. 윤설을 짓고 아까 DDP 여기에도 복합동 아레나를 한 5만석 규모를 지을 거예요. 한 2.6만 평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짓고 윤설 짓고 나머지 부지는
첨단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 도시에는 일반 가솔린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요. 여기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아. 자율주행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드론. 그래서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 혁신 테스트 베드 여기 26만 평에 그 일본의 우번시티가 있고요. 혁신 도시.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넷시티, 넷제로시티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혁신 도시들이 있어서 차세대 AI 혁신 이런 기술을 실험하는 대기업이 중심에서 만든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외곽이에요. 근데 저는 송동의 이 부지를 활용해서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앞으로 2030년 정도면 자율주행차나 UAM이 상용화되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막 듣다 보니까요. 네. 막 너무 막 계획이 엄청난 계획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공약은 네. 그냥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시겠죠. 전문가들과 최고의 전문가들과 거의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준비한 정책과 공약입니다. 네. 근데 DDP라는 게 예전으로 치면 이 동대문 야구장 자리인데, 그죠? 여기에 DDP가 생겼는데 이걸 다시 서울 돔으로 만들어요? 그럼 DDP는 없어지는 거예요? DDP는 지금 하나의 커다란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조각품. 그래서 밖에서 사진 찍는 용으로 주로 쓰고요. 네.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실용성이 떨어지고 미로 같아가지고 안에서 뭔가 대형 전시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DDP가 현재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인정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거나 주변의 산업 연관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깝지만 불가피하게 해체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깝지만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사실은 강북 지역의 심장부와 같은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패션 의류상가 그리고 많은 궁궐, 관광지, 청계천, 광장시장, 방산시장, 뭐 보석상가, 또 세운상가 이런 많은 과거의 전통의 우리 산업들이 그렇죠. 몰려 있는 네.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와대가 있고요.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인들이 이제 관광 오는 그런 요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복합돔 아레나를 약 5만석 내지 7만석 규모로 여기에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K-팝 본산지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K-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어요. 한 5만석 내지 7만석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을 오지 않고 우리나라 K-팝 스타들도 일본 도쿄돔에 가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해요. 뭐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서울에서도 공연을 해야 그렇죠. 그 경제 효과를 서울이 누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가장 세계 넘버원인데 이걸 산업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이 공연을 하면 그 지역에 경제가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스위프트 효과라고 경제학 용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BTS는 스위프트보다 더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산하의 한국관광연구원이라는 국책단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BTS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면 1회 공연에서 최대 1조 2천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 동대문 거기에 복합돔에서 BTS나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뉴진스,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 우리나라 보유국이잖아요. 그런 스타들이 번갈아 가면서 1년에 10배 공연만 하면 최대 12조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요. 지금 DDP가 한 해 166억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하거든요.
이 땅값에도 지금 산소원이 넘는 부지에 5천억 정도 되는 DDP가 166억의 매출을 한다 아니, 지금 그러면 뭐 겉으로 보면 이자도 조각상 같아요. 조각 같아요. 그죠? 오브제예요. 네, 저부제예요. 네. 그거를 창출하는데 여기 한 해 1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면 저는 이게 강북의 심장부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래서 진짜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심장부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공연장뿐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야구장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동대문의 야구 성지를 부활시킬 수 있고요. e스포츠 경기장으로 바뀔 수 있고 드론 스포츠를 할 수가 있고 패션쇼를 할 수 있고 상시적인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렇군요. 한 해 잘하면 수십 조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깝지만 불가피하다. 여기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변의 동대문 상권을 살리려면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그 관광객 수요를 네. 서울이 흡수하려면 여기에 복합동 아레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제4이동 통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서울시장이 이동통신 제4이동통신 서울시에서 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이동 3사가 네.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통신은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이거는 사실은 기간 산업이 돼야 됩니다. 공공재죠, 사실. 기본 인프라야 돼요. 그래서 공공의 역할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5G 통신은 5G NSA입니다. 예. Non-Standalone. 비단독 모드. 그러니까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5G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LTE에서 5G로 전환하면서 LTE와 5G가 약간 섞여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5G NSA의 단점은 비싸다. 한 10만 원 가까이 네. 쓰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지연과 끊김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아까 무선 자율주행차의 기본은 통신입니다. 끊기면 절대 안 되죠. 끊기거나 지연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죠. 부딪히고 난 이후에 옮기게 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장애물에 다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피지컬 AI를 통신 때문에 구동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AI 전문가들, 통신 전문가들, 정부 전문가들 모두 이구동성 5G NSA 통신으로는 피지컬 AI를 서울에서 구동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구동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피지컬 AI가 중요축을 형성하고 드론이나 UAM, 자율주행차 이게 핵심 아닙니까? 로봇.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구동할 수가 없어요. 구동하려면 5G SA, Standalone 아니면 6G로 가야 됩니다. 6G로 지금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5G SA 단계에서 6G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 3사가 5G SA로 사실상 가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매몰 비용의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이동 통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공이 하는. 일본의 경우에 라쿠텐이라는 4이동 통신사를 설립해서 거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정부에서 4이동 통신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민간인데요. 라쿠텐은 5G SA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료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망을 주로 활용하거든요. 기지국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그래서 클라우드망을 활용을 하니까 그 비용 부담이 적게 들어서 통신료가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립을 4이동 통신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지금 민간이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이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에서 민간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민간 합동으로 일종의 공기업을 만들어서 서울교통공사처럼 서울통신공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5G SA망을 깔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피지컬 AI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통신료를 거의 반값 이하로 적은 통신료 부담이 네. 되고요. 그래서 서울을 피지컬 AI의
넘버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통신료를 인하시키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다른 후보들과의 이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서 아마 전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아마 추진하는데 굉장히 그 장애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네. 그걸 할 이유가 있냐. 만약에 그런 공공적이라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3사에 다 전 국민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나 또 당내 경선을 만약에 통과하신다면 공약집이나 또 후보 토론회 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형평성도 있고 또 저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또 워낙 스케줄이 많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이 중엔 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내가 꼭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비전에 또 어떤 성취를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마지막 발언과 함께 2시간에 걸친 이 대담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를 지난 대선 때에 알게 네. 됐고요. 그때 많은 이 국민들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또 대담하시는 거 좋아하시면서 또 그때 우리 또 의장님도 뵙게 됐고요. 근데 답을 드렸는데 오답을 찍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네. 지난 얘기입니다만 네, 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앉게 된 게 굉장히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소통하는 서울시장이 네.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또 시민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현장에 달려가고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제가 권익위원장 때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고요. 네. 근데 서울시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국민만 대상으로 하기는 뭐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93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 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까 했을 때 생각했던 게 국민신문고를 AI로 만들면 AI를 항상 상시적으로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챗GPT처럼 시민들의 민원을 1차적으로 실시간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정부 부처랑 협업이 필요한데 그때 직접 뛰고 네. 그런 걸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를 AI로 만드는 작업을 그때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만들어져서 지금 AI 국민신문고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공약을 하셨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걸 서울에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AI 서울신문고를 만들어서 AI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AI 신문고를 통해서 1000만 서울 시민들과 상시 소통하고 네. 시민들의 불평, 불만,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해결해주고 그렇지만 여러 부처나 정부나 협업이 필요한 거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대신해서 뛰고 그래서 소통하고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울지 않는 서울,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네. 닦아주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번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3프로TV가 모든 출사표를 던진 잠재적 후보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죠. 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몇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해 보는데 이 중에 한 분만 서울시장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전현희 의원과의 대담 역시 제가 잘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